여러분들은 작품에 사상을 넣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사상을 넣어 사람들을 선동하는 선전물을 프로파간다라고 칭하는데, 저는 이 영화가 그 프로파간다의 끝판왕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달 쓰레기 특집의 첫 번째 작품은 대구에서 자란 사람들에게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끔찍 제 개인적인 해석을 담은 소논문 같은 영상입니다. 다르게 보셔도 좋고 그런 의견들 역시 존중합니다. 비상선언은 영화나 작품으로 부르는 것 자체가 영화라는 장르에 해가 될 정도로 엉터리 내용 위에 정치적 메시지를 덕지덕지 얹어 대구 지하철 참사와 세월호의 트라우마를 강제로 떠올리게 만드는 굉장히 역겹고 비열한 방식으로 참사를 도구화한 끔찍한 선전물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이 영화의 유일하다 싶은 장점이 빌런의 행적과 묘사이고, 이를 완전히 뒤엎을 정도로 불쾌한 단점이 참사들의 도구와 사상의 주입, 개연성과 현실성의 붕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보시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수 있는 영상이기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은 대구 지하철 참사 혹은 이와 유사한 사고를 겪으신 분들에게 심한 PTSD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영화 비상선언의 주요 내용과 결말을 포함해 말씀드립니다. 스포일러에 유의해주세요. 영화 비상선언은 항공기 조난 시도인 메이데이, 즉 비상선언의 의미를 설명하며 시작합니다. 메이데이가 선포된 항공기는 그 어떤 항공기보다도 우선적으로 착륙권을 부여받으며, 이는 항공 운항에 있어 사실상 비상계엄에 준하는 상황을 뜻하죠. 이야기는 인천공항에서 하와이를 향하는 항공편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이 비행기에는 각자 사연을 가진 승객들이 탑승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 중에는 딸 수민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항공공포증을 겪고 있는 전 파일럿 재혁, 그리고 형사 이노의 아내이자 친구들과 하와이로 휴가를 가는 혜윤, 이 외에도 성수기를 맞아 교복을 입은 채로 하와이로 여행을 떠나는 학생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에 몸을 싣기 시작하였죠. 문제는 비행기 이륙 이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공항에는 진석이라는 남성이 승무원들에게 진상짓을 하며 사람들이 가장 많이 타는 비행기를 편도로 예약하는 모습을 비추고, 이런 진석이 화장실에서 자신의 겨드랑이를 찢어서 이상한 튜브를 집어넣는 모습을 우연히 남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게 된 수민이 보게 됩니다. 인터넷에서는 한 남성이 영어로 비행기에 테러를 감행하겠다는 영상을 투어하였고, 이를 본 아이들이 자신의 동네에 사는 진석이라는 것을 눈치채고 이를 경찰서에 신고하게 됩니다. 이를 들은 인호는 신호가 들어온 인천의 한 동네를 찾아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이들은 아직까지 이 모든 신고가 그저 아이들의 장난이나 테러를 예고한 것 자체가 하나의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렇게 용의자인 진석의 집에 들어간 인호는 한 시신을 발견하는데, 이 시신은 원인 모를 바이러스에 의해 사망한 상태였고, 진석의 방에서 발견된 테이프를 통해서 이 바이러스가 잠복기를 감소시키는 실험이 끝난 계량종 바이러스였음이 드러납니다. 이후 비행기가 이륙한 뒤 진석은 화장실로 향하여 바이러스를 살포하였고, 기내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감염 증상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화장실에 들렀던 승객을 시작으로 갑작스럽게 몸에 발진이 일어나고, 사람에 따라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 발작을 일으킨 뒤 사망하는 모습을 비추었죠. 형사 이노는 지상에서 이 상황을 전해 듣고 사망자들의 증상과 진석의 집에서 발견된 바이러스를 근거로 진석이 특정 바이러스를 의도적으로 유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하게 됩니다. 이런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있던 진석을 알고 있던 재혁이 그를 고발하며, 모든 문제를 일으킨 범인으로 지목된 진석이 승객들에 의해 포박되고 정부와 진석이 협상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진석은 애초에 이 비행기에서 생을 마감할 생각으로 치료제 같은 거 준비하지 않았고 확대 자살을 할 목적이었기에 이들은 협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기장이 사망하게 되면서 부기장이었던 현수가 조종을 시작하게 되고, 이전 파일럿으로 근무한 적이 있던 재혁이 이를 보조하게 되죠. 그렇게 원래 목적이었던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 도착하는 데 성공하지만, 하와이에서는 자국민이 미국인들을 타고 있는 비행기에게 착륙 허가를 내리지 않았고, 이에 이들은 회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기내에서는 감염자, 비감염자를 구분하기 시작하며, 비감염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감염칸으로 옮기자는 주장을 한 남성이 나타났고, 이러한 정당한 주장을 한 남성이 비난을 받으며 기내는 아비규환에 빠집니다. 이후 일본 나리타 공항까지 어찌어찌 도착한 이들은 일본에 정식으로 비상선언을 진행하여 착륙을 시도하려 했지만, 일본은 이들의 착륙을 허가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민간기였던 이들의 비행기를 자위대를 동원하여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이들은 자위대의 공격을 어떻게든 회피하며 일본을 벗어나 서울공항으로 향하는데, 지상에서는 이노가 진석이 있던 회사 브리콤의 내부 고발자와 직원의 진술을 통해서 진석이 제약회사 브리콤에서 해고된 인물로 불법적으로 반입된 실험용 바이러스 SC1에 접근할 수 있었고, 이 바이러스를 이용해 비행기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대규모 감염을 일으키는 사실상 테러를 계획한 인물이었음과, 이 치료제와 항바이러스제가 현재 브리콤에 남아있음이 드러납니다. 이런 심각한 사태를 발생시킨 책임을 물어 정부는 브리콤과 협상에 나섰고, 브리콤은 이들에게 치료제를 제공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죠. 이후 한국으로 겨우 돌아온 비행기였지만 지상에서의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었는데, 진석이 바이러스를 째로 쓴 것이 아니라 실험을 통해 변형시킨 것을 확인한 과학자들은 브리콤의 항바이러스제나 치료제가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고려하였고, 이가 삽시간에 뉴스를 포함한 언론을 통해 전해지며 시민들이 편을 나누어 군사시설인 공항에 멋대로 침입하여 착륙 반대와 찬성이라는 피켓을 들고 서로 시위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 자신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인호는 직접 자신의 몸에 바이러스를 투입한 후 치료제와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여 이 효과를 검증하기 시작하였고, 기내에서는 많은 승객들이 휴대전화를 통해 이런 시위 현장과 시위를 통해 공항에 방문하는 자신들의 가족들이 비난받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이에 죄책감을 느낀 이들은 치료제의 효과가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 현상화를 고려하여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착륙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수미는 제역을 찾아가 우리 내리지 말자 라고 설득하며, 이에 제역은 뉴스를 통해 착륙하지 않음을 선언하죠. 이에 승객들은 마지막으로 단체로 지상에 있는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하는데, 화면은 이런 이들이 한 명 한 명 마지막 인사를 하는 모습을 비추고 이들이 사망하는 듯한 연출을 하는데, 이때 화면은 인호를 비추며 치료제가 효과가 있었음이 드러나고, 지상에서 대기 중이던 승객들의 가족들은 비행기의 소식을 알리며 이들은 기존의 생각을 바꾸어 착륙하기로 결정합니다. 서울공항에 착륙이 어려웠던 제역은 성북공항으로 비행기 방향을 돌리고, 그렇게 착륙을 시도하는 비행기를 비추던 화면은 암전된 이후 기자회견을 하는 정치인들이 비추기 시작하죠. 언론은 인호와 제역을 비판함과 동시에 진석의 과거를 추측하지만, 진석이 이런 테러를 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고, 생존자들이 모여 파티를 하는 모습과 함께 무사히 착륙했던 비행기를 비추며 영화 비상선언은 마무리됩니다. 이런 영화 비상선언은 유일하다시피 한 장점이 바로 빌런의 행적과 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유일하게 제대로 설계된 요소가 있다면 저는 단연 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의 빌런 진석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쾌하고 비협조적이며 자기 말만 하고 상대방의 반응에 전혀 관심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공항에서 승무원에게 진상짓을 하고 굳이 편도로 사람들이 많은 비행기를 일부러 선택하며, 이때 카메라는 굳이 진석을 멀리서 잡지 않습니다. 얼굴을 바짝 붙여서 보여주고 말투 하나하나를 강조하죠. 이러한 진석의 자신의 범죄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하는 모습은 전형적인 묻지마 살인마 혹은 연쇄살인마의 양상을 띱니다. 이는 교도소의 수감 중인 연쇄살인마 강호순을 떠올리게 만들고, 강호순이 기자들에게 편지를 자주 보내거나 일부러 유가족들을 자극하는 말을 반복하는 것이 이런 관심을 끌고 사람들이 자신을 기억했으면 한다라는 이상한 욕구에서 온 부분으로, 진석은 왜 비행기를 골랐는지, 이 비행기에 원한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왜 세상이 믿고 자살을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였는지까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의 동기는 끝까지 밝혀지지 않았고,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한 정체성 혼란이라는 애매한 추측만 마지막에 던져질 뿐이었죠. 이 점 하나만큼은 빌런을 하나의 재난처럼 활용했다는 점에서 꽤 인상적인 선택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컨트롤이 불가능한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의 막을 수 없는 크나큰 악의를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려 다닌다는 데에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의 안톤 슈가를 떠올리게 만드는 인상 깊은 빌런을 디자인하는 데에는 성공하였다고 보여지죠. 문제는 이렇게 벌어놓은 시간을 영화가 어디에 사용했느냐입니다. 이런 영화 비상선언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 중 하나가 바로 참사들의 도구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단순히 재난을 소재로 삼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는 현실의 참사를 의도적으로 연상시키는 방식으로 끌어올립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교복을 입은 학생들의 집단 탑승 장면입니다. 방학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굳이 교복을 입은 채 비행기에 오르고 이를 챙기는 어른은 등장조차 하지 않죠. 초반 비행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장면에서 영화는 굳이 "야 쫄았냐? 괜찮다니까" 라며 세월호 참사의 마지막 영상에 담긴 피해자 학생들의 말을 떠올리게 만드는 악의적인 대사를 놓고, 카메라는 이들을 안심시키는 어른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후 감염자가 확인되자 기내에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 의심 승객들을 꼬리 쪽으로 분리하자는 의견이 나오는데, 이때 영화는 이 선택을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비정하고 잔인한 선택으로 프레이밍합니다. 딸 같은 애들한테 그러고 싶어요? 자식도 없나 보네. 이런 대사를 통해 격리를 주장한 인물을 위험관리자가 아니라 감정이 없는 가해자로 만들어버리죠. 문제는 이 장면의 구조가 굉장히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꼬리칸으로 이동하는 아이들, 울면서 저항하는 학생들, 그리고 이를 말리는 어른과 방관하는 다수. 이 장면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만드는 건 비행기 사고도 허구의 재난도 아니라 실제 코로나나 세월호 참사에서 기록으로 남아있는 장면들이라는 점입니다. 영화는 이를 부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감정을 극대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닮은 구도를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그 수위는 점점 더 올라가며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태윤이 지상에 있는 인호에게 전화를 걸어 사랑한다고 말하는 장면, 학생들이 하나씩 가족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울면서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 장면, 특히 이 장면에서 영화는 전화 받는 가족의 시점을 1인칭으로 보여줍니다. 화면 속에서 아이의 얼굴이 흔들리고 울먹이는 목소리가 직접 들려오고 사람들의 감정을 꾹꾹 담아서 표현하죠. 이건 단순한 감정 연출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 이건 관객이 거부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미 존재하는 트라우마를 억지로 끄집어내는 연출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정말 모니터를 부숴버리고 싶을 정도로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대구에서 살았고 대구 지하철 참사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사람들을 실제로 곁에서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때 남겨진 통화 내용, 그때 전달된 메시지, 그걸 들은 사람들이 이후 어떻게 무너졌는지까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트라우마에는 사실기억과 감정기억이 있는데, 사람은 살기 위해서 감정기억을 일부러 묻고 삽니다. 그걸 이렇게 심파 하나 뽑아 처먹겠다고 억지로 끄집어내는 게 영화감독이란 직함을 가진 사람이 할 짓입니까? 이건 추모도 아니고 문제 제기도 아닙니다. 그냥 트라우마를 가지고 장사하는 트라우마 포르노일 뿐이죠. 솔직히 말해서 이 연출을 보면서 감독이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피해자나 유가족, PTSD를 겪고 있는 사람에 대한 배려는 1도 없고, 끔찍한 참사를 그저 관객 울리기용 재료로 쓰는 태도, 이건 역겹다는 표현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서사를 설득하기 위해 감정을 쓰는 게 아니라 감정을 먼저 터트려 놓고 그 위에 메시지를 얹어버리는 방식이죠. 이 지점에서 영화는 재난을 다루는 작품이 아니라 참사를 소비하는 선전물에 가까워집니다. 이
영화 비상선언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바로 사상의 강요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불쾌함이 아니라 노골적인 주입의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참사를 그저 도구로서 활용한다는 장면들과 함께 영화는 계속해서 희생은 숭고하다, 다수를 위해 소수가 죽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공리주의적인 선택을 정답처럼 밀어붙입니다. 문제는 그 방식을 선택한 수단이 너무 비열하다는 건데, 흔히 트롤리 딜레마라고 불리는 가치 판단을 위해 두 가지 상황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답을 정해놓고 이를 주장하는 사람으로 아이, 학생, 노인, 질병을 가진 사람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의견의 방패로 내세우며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강조하죠. 격리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딸 같은 애들한테 그럴 수가 있냐, 자식도 없냐 라고 몰아붙이고, 아토피에 걸린 수민의 입을 빌려 어릴 때 옵는다고 놀림받았다는 에피소드를 집어넣으며 차별이라는 키워드를 억지로 덮어 씌우기에 이릅니다. 이 순간부터 이건 단순한 설득이나 의견의 제시가 아니라 도덕적 협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여기서 반대하면 바로 이런 말이 튀어나오게 설계돼 있죠. 지금 아이 차별하는 거냐, 질병 혐오 아니냐, 학생인데 그럴 수 있지 않냐. 이건 메시지를 보호하는 구조가 아니라 메신저를 방패로 세우는 구조에 가깝다고 보이기에 정말 세상 역겨움이 솟아오르는 파트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이 바로 승객들이 내려가지 말자, 다 같이 하늘에서 죽자 고 말하는 연출인데, 이건 숭고한 희생이 아니라 그냥 막연자실에 지나지 않습니다. 치료제가 통할지도 모르는 상황도 아니고 이미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시점에서 이 선택이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사망한 시체에서도 바이러스는 퍼지고 바다에 떨어져도 확산 가능성이 그대로인데 하늘에서 죽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그런데 영화는 이걸 영웅적인 선택처럼 계속해서 포장하면서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 전체주의적 사고를 눈물과 음악으로 덮고 그저 감정을 호소하기를 반복하죠. 만약 이들이 정말 영웅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면 이는 이노가 바이러스에 대한 검증을 시작하기 전에 진행했어야 했고, 이 시점에서 이들이 사망하기를 선택했다면 이노의 희생 없이 자신들이 하나의 리스크라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내린 선택이기에 이들의 자기 희생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아무에게도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기에는 이미 이노가 희생되었죠. 이러한 결정의 상징을 굳이 또 아이인 수민의 입을 빌려서 옮기면 어떡해, 너무 무서워 라는 대사를 맡깁니다. 와, 저는 이 장면에서 진짜로 치가 떨렸습니다. 이건 설득이 아니라 감정으로 밀어붙이는 폭력에 가깝고 너무 역겨워서 말을 못할 것 같았습니다. 이런 사상의 강요를 위해서 비상선언은 개연성과 현실성의 붕괴까지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마지막 문제점까지 안고 있는데, 이 단점은 비행기 구조가 말이 안 된다, 바이러스 설정이 말이 안 된다 이 정도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영화는 이야기를 특정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 현실적인 선택지를 하나씩 전부 지워버립니다. 이 영화의 개연성이 얼마나 심각하게 무너지는지 항공 구조와 연료 문제를 보면 더 명확해지는데, 이건 전문가가 아니어도 비행기 조금만 찾아본 사람이라면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우선 비행기 연료를 예로 들자면 상업용 항공기는 기본적으로 편도 운항을 기준으로 연료를 싣습니다.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한 예비 연료를 조금 더 싣는 구조지, 영화처럼 대륙을 몇 번씩 왕복할 정도로 연료를 미리 싣고 다니진 않습니다. 연료를 필요 이상으로 싣는 순간 기체 무게가 증가하고 이륙거리, 속도, 연비 전부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여유를 잡아도 보통은 1000에서 많아야 3000, 넉넉하게 잡아도 5000km 수준의 예비 연료 정도만 투여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인천에서 출발해 하와이로 간 비행기가 일본까지 갔다가 거기서 다시 한국으로 향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연료량일까요? 연료 문제 하나만 놓고 와도 이건 긴급 상황이 아니라 순간이동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항공기 공기순환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는 진석이 화장실에서 바이러스를 살포했고 그게 기내 전체로 퍼져나갔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실제 항공기 구조상 화장실 공기는 객실 전체로 순환하지 않습니다. 공기는 아래쪽 수화물로 빠져나간 뒤 외부로 유출되는 구조이고, 이건 승객들이 숨쉬는 공기를 최대한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본 설계 중 하나이죠. 만약 영화에서 말하는 것처럼 공기 감염 바이러스가 기내 전체로 퍼질 정도라면 이건 비행기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실험실과 같이 완벽히 통제되지 않은 진석의 집에서 실험한 SC1 바이러스가 테러가 발생하기 전까지 밖으로 한 번도 새나간 적이 없다라는 바이러스의 설정부터가 말이 안 됩니다. 여기서 아니 애초에 새로운 바이러스인데 얘가 어디 감염인지 어떻게 금방 등장하는 연구자들이 틀렸다는 설정이면 납득되는 거 아님? 이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렇다면 비말 감염이라고 봐야 하는데 그러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왜 아무 관련도 없어 보이는 승무원이 나눠준 음식부터 감염이 시작되는지, 왜 특정 구역이 아니라 기장과 같은 필요한 사람들만 순서대로 쓰러지는지, 이 모든 게 설명을 위해 존재하는 장면이 아니라 연출을 위해 끼워 맞춘 장면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기내 통신이 문제가 되는 것이, 비행기는 항공기 운항 장비, 레이더, 교신 시스템 전부 전파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괜히 비행기 모드라는 게 있는 게 아니죠. 실제로 휴대폰 때문에 대형 사고가 났다고 증명된 사례가 없다고 하여도 레이더 이상이나 통신 간섭 사례는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비행기 안에 수백 명이 동시에 영상 통화를 합니다. 이건 긴장감을 살리는 연출 이전에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장면입니다. 이렇게 연료, 공기
구조, 통신 이 세 가지만 놓고 봐도 이 영화는 몰라서 틀린 것이 아니라 알면서 안 지킨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현실적인 제약들을 살렸을 때 이야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현실을 하나씩 제거하고 그 빈자리를 신파와 혐오로 채우기에 이르죠. 이 지점에서부터 이 영화의 개연성 붕괴는 단순한 설정 오류가 아니라 의도된 서사 설계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이라는 국가를 너무 노골적이고 단순한 방식으로 소비하죠. 먼저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 도착하는 타이밍에 이 비행기에는 미국인 승객도 분명히 타고 있고 이미 기내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이며 정체불명의 바이러스 감염까지 확인된 상태입니다. 이 정도면 미국 입장에서 이 사태를 방관한다는 선택 자체가 오히려 더 큰 리스크인데 최소한 연료 보급, 의료 인력 투입, 바이러스 샘플 확보, 격리구역 설정 이 중 하나하나 시도하는 게 정상인데 영화 속 미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착륙 불가 이 한마디로 끝을 내는 이상한 나라로 등장하죠. 미국이 테러에 얼마나 민감한 나라인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공항에서 bomb, blow up 이 단어 하나만 나오도 FBI가 개입하는 나라죠. 그런 나라가 자국민이 타고 있는 민간 항공기가 테러와 바이러스로 난리가 난 상황에서 아무 조치도 안 한다? 이건 현실성이 아니라 의도가 다분한 정치적인 메시지주의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더 심한 건 일본입니다.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는 이 비행기가 공식적으로 비상선언, 즉 메이데이를 선포합니다. 영화 초반부 감독이 직접 설명하죠. 메이데이를 선포한 항공기는 그 어떤 항공기보다 우선적으로 착륙할 권한을 가지며 항공 운항에 있어서 비상계엄에 준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일본은 이 메이데이를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서 민간 항공기를 향해 자위대를 출격시키고 실제로 공격까지 합니다. 이 장면을 보고 제가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감독이 제정신인가? 아니 세계 2차 대전 중인가 아직? 민간인이 타고 있는 비행기를 군이 미사일과 총으로 공격한다? 이게 현실에서 벌어지면 외교 문제 이전에 국제사회에서 바로 제재에 들어갈 사안입니다. 앞에 미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시점에서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면치 못하고 이런 비난은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나라로 이어져 나라 자체가 내부에서 붕괴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사안인데 일본은 외국인이 자신들의 나라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기반하여 바로 공격부터 하는 현지 국제사회의 룰을 개무시하는 개심망란이로 그려졌죠. 아무리 바이러스가 위험해도 아무리 상황이 급박해도 이건 선택지라고 불릴 수도 없는 최악 중에 최악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영화는 이걸 너무 쉽게 사용하는 것이 이 선택이 있어야 감독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주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미국도 안 된다, 일본도 안 된다, 그럼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죠. 우리가 희생해야 된다.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영화는 현실적인 해결 가능성을 하나씩 제거하면서 관객을 특정 결론으로 몰아갑니다. 이건 국제사회에 대한 비판도 아니고 외교 시스템에 대한 고발도 아닙니다. 그저 미국은 냉혹하다, 일본은 이다 와 같은 정치 선동을 집어넣고 작중 등장인물들로 하여금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 희생해야 한다 라는 결론을 정해놓은 이 감정 구도를 만들기 위한 배경 설정을 짜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면들이 단순히 서사의 붕괴는 현실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도가 다분해 보여서 불쾌한 겁니다. 정치적인 의도라던가 그런 문제도 뛰어넘은 수준인데 한국 사람으로서 일본을 싫어하는 감정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 속의 일본은 현실의 일본이 아니라 아직도 식민지배를 하고 있는 일본 제국과 같은 모습으로 소비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에서는 최소한의 명분, 최소한의 절차, 최소한의 구호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데 영화는 그 모든 걸 잘라내고 악역으로만 기능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영화 속 세계에서는 승객들이 다 같이 하늘에서 죽자 라고 말하는 선택이 유일한 정답처럼 보이게 되면서 관객들로 하여금 일본과 미국에 대한 거짓된 혐오를 쌓게 만들기에 이건 선택이 아니라 유도이자 암시이자 세뇌입니다. 앞에서 말한 참사들의 도구와 사상의 강요가 이 지점에서 정확히 맞물입니다. 현실성을 무너뜨려서 감정을 몰아가고 그 감정으로 희생을 미화하면서 미국과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늘리는 것, 이게 북한에서 진행하는 거짓 선전물 같은 프로파간다가 아니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영화의 개연성 붕괴는 단순한 설정 오류가 아니라 의도된 서사장치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이는 영화가 아니라 선전물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리하자면 영화 비상선언은 재난을 다룬 영화가 아니라 재난을 이용한 것이고 이야기를 하는 작품이 아니라 결론을 강요하는 선전물에 가깝습니다. 설득하지 않고 공감하게 만들고 논리를 쌓지 않고 감정을 먼저 터뜨리며 질문을 던지지 않고 정답을 외칩니다. 감독이 어떤 정치적 사상을 가졌길래 전체주의가 옳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영화에서 미국과 일본을 의도적으로 악당으로 만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생각이 남는 영화가 아니라 불쾌함만 남는 프로파간다라는 감상이 남죠. 저에게 비상선언은 영화라는 형식을 빌린 매우 불순한 선동이었고 그래서 제 평점은 별 5개 중에 0개입니다. 여러분의 평점과 느낌도 댓글로 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